네, 이제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 디지털 PI팀의 책임 매니저로 계시고 그간 자동차, 농식품, 유통을 비롯해서 물류 전략과 물류 신사업 부문에서 다녀간 컨설팅을 해오셨습니다. 오토모티브 로지스틱스 과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최세진 책임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쪽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협회와 회장님께 이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북미 물류시장 진출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과거에서의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미국에서 뭐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관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내용을 들었거나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받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이제 복합운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과연 제가 와서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연말 연시 모임도 많은데 참가하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다시 또 연말 연시에 또 많은 즐거운 장소들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동차 물류 쪽 이제 먼저 보면 제가 이 컨셉을 잡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재택근무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아는 교수님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지금 물류업체 중소 중견 물류업체 CEO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물류 원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물류 수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시기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어떤 물류 회사에 물류비를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물류 계획을 세워준다거나 이런 일을 이제 계속 해왔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운임이 요동치고 그리고 차량을 구할 수 없고 선복을 구하기 어렵고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물류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우연하게 프로로지스라는 회사를 제가 알게 됐어요. 원래 알고 있었죠. 우리 물류신문 보면 예전에 프로로지스가 광고를 많이 해서 항상 나왔는데 이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왜 상승했는지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이제 자동차 물류 산업은 불확실성과 수요 감소 시대에 돌입했는데 이때 코로나 시대와 지금과 유사한 게 아니냐라는 강의 컨셉으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이때 제가 느꼈던 점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로지스 주가인데요. 거의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렇게 79불까지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50%까지 157불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물류부동산이 팬데믹 시대의 핵심 수혜 자산이었음을 이제 입증된 결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자상거래 수요 급증이라는 강력한 구조적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이 프로로지스가 이 주가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떤 기업들이 수익을 올렸나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요. 자산 기반으로 한 물류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운송 캐파가 부족한 시기에 자산 보유 기업의 강점이 있다 보니 자산 기반 기업은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브로커형 기업은 스팟 운임 폭등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북미 진출이니까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그럼 돈을 벌었냐? 역시 이제 자산 중심의 기업들이었고 보면 이제
아마존 로지스틱스는 캡티브 물량이 크니까 제외하더라도 프로로지스 그리고 슈나이더 그 다음에 유니온 패시픽 여기 철도 회사들이에요. 미국은 철도 회사들의 독과점 기업이어서 그리고 엑스피오 로지스틱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CJ GLS 같은 회사인데 이런 물류 자산도 있지만 계약 물류의 자산 기반이 있는 회사들도 돈을 벌더라. 반대로 코로나 시기나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좀 역사에 사라진 기업들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콤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회사 디지털 전략 수립 할 때 조사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디지털 브로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감돼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이제 파산했고요. 그리고 92년 전통의 그 아놀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는 회사도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에 공급망이 제대로 기존대로 운영되지 않고 모든 게 혼란의 시기에는 물류회사들은 자기가 특화된 자산이 있어야지만 수익을 내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제가 미국 물류의 현황, 도대체 미국 물류라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자동차 그 중에서도 자동차 물류는 도대체 규모가 어떻게 되지? 를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미국 완성차 물류는 그럼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플레이어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라는 걸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이쪽 물류를 하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도요타가 미국에서 물류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완성차 물류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이제 시사점을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포그래픽인데 어떻게 보면 그 한 장으로 그 미국 물류 산업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림으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제 미국 물류 현황을 한번 보면요, 약 3,350조 원, GDP의 이제 8.8%고요. 보통 이제 팬데믹 이전에 7.4에서 7.8이었는데 8%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 3,300억이라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물류비가 이제 218조 원이고 GDP 동일하게 8%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물류 시장보다는 한 15.4배 큰 시장이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좀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비용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그 가장 상승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운임, 인건비, 그리고 이제 연료비였어요. 역시 이제 운임이 항상 저희가 물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수치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트렌드를 한번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상시화됐다. 그래서 리타임도 운임 변동이 확대되고 있고 기술 투자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전자상거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데 라스트마일 효율화와 창고 민첩성, 항공 화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직접 배송 및 중개센터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미국 물류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약 2%대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그래요. 이제 글로벌은 이제 약 4% 성장을 하면요. 그리고 이제 미치는 영향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용이 별 5개, 디지털 전환이 4개, ESG가 3개, 리슈어링,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리 미국 가서 다 생산해 라는 영향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도를, 미국 물류의 영향도가 이렇게 미치는 걸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동차 물류 현황을 보면 이제 먼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볼륨을 운송하냐를 한번 봤을 때는 미국은 보통 저희가 그래요. 한 1,500대에서 1,600만 대를 생산하고 이걸 우리가 운송하는 시장이다, 완성차는. 그리고 이제 EV가 전기차가 8에서 9% 차지한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거예요. 전기차는 무겁기 때문에 TP 차량에 예를 들어
8대 실으면 전기차를 실으면 뭐 6대를 실을 수밖에 없다든가 5대를 실을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인프라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조사업의 판매 비율이 쭉 나오는데 뭐 저 현대 기아가 따로 이제 합산돼서 그러는데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엎치락뒤치락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꽤 잘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연간 시장 규모를 한번 쭉 보면 그 36년도까지는 1,800만 대 규모로 이제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물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1,600만 대 시장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1,800만 대까지도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이랬을 때 이제 저희가 직접 완성차를 운송하는 건 아니지만 완성차를 운송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미국 자동차 물류 현황인데요. 아까 이성호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미국의 인구와 경제가 거의 3분의 1이 몰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물류 컨설팅이나 물류 기획을 오래 했던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물동량 분석인데요. 국내로 따지면 수도권의 물량이 60% 이상 몰려 있고요. 그다음 경상도,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제일 적은 데가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려 있는 거랑 똑같이 미국 완성차의 이 소비 집중도도 이 동부 도시와 부자 동네인 플로리다, 석유 많이 나는 텍사스, 그리고 이제 또 캘리포니아,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캘리포니아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공장들은요, 이렇게 미시간, 여기 미시간 쪽이죠. 그리고 내륙,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 기아차가 있는 요 중남부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남부에서 해안 지역으로 장거리 운송이 이제 필수인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완성차나 자동차로 예를 들었지만 요거는 다른 산업군을 대체해도 똑같이 이 동부는 수요가 많은데 다른 쪽은 없으니까 물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물류 용기 아니면 물류 장비 아니면 운송 수단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엔 이제 미국 자동차 물류는 현재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유사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이유는 관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EV 전환, 뭐 아주 더디게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요인이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자동차 특히 시장의 이제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약 79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완성차 운송은 약 25.5조 정도가 되고 36년도에는 이제 43.8조까지 성장을 하는 시장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이제 철도 비중이 이제 55.7% 나중에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상 비중 10%, 도로 비중 27.8%인데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와요. 미국은 이제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나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 운송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이거는 오토모티브 쪽 아니어도 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운송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투자가 미비하고 비용이 압박이 있고 공급망이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으로 시작했고 그게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물류 산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물류 수익 감소가 될 거라는 예상을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자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랬을 때 트럼프발 팬데믹 시기에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고 가치가 올라갔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런 공급망의 혼란이 왔을 때 우리가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런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뭐 회사에 기여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현재 미국 자동차 물류는 현지화, 결국 뭐 GM, 현대 등 OEM이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EV 성장 둔화,
생각보다 성장이 많이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고 있고요. 그 디지털 전환, 물류 자동차 물류의 통합 가능성을 강화로 전략적 변화가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거시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렇게 그 근거리 조달의 현지화, 그 전략적 현지화가 되고 있고 EV 성장이 둔화돼서 이 일부는 투자가 축소되고 취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 디지털화 유연성 회복력이 중시되고 있고 산업 통합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냥 거시적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완성차 물류, 이제 미국 그 자동차 물류에서 오늘 같이 한번 핵심적으로 얘기해볼 미국 완성차 물류로 넘어왔어요. 미국 완성차 물류는 그 레일카 중심에서 이제 멀티모달과 통합가시성 강화, 지역 특화로 진화 중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도로 비중이 27.8% 정도 되고 이제 철도 비중이 55%, 해상 비중이 10.7%, 항공 비중이 5.8%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트렌드는 멀티모달 운송이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 통합가시성, 그 다음에 지역 특화, 멕시코, 미국 크로스보더 전문성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미국 아웃바운드 완성차 물류는 네트워크의 복잡성, 그리고 다양한 운송 모드, 그리고 다이렉트 투 컨슈머 확산으로 이제 구조가 변화 중인데요. 약 그 25.5조의 그 시장 규모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려는 시장이 한 25.5조고 그리고 그 요거는 이제 한번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미국 완성차가 미국에서 운송되는지를 보면 먼저 수입을 보면 뭐 한국 울산 공장에서 이제 현대차가 생산을 하면 부산항을 통해서 뭐 와이미니 포트로 떨어지고 와이미니 포트에서 포트 프로세싱, 차가 오면 연료도 넣고 세차도 하고 차에 이제 필요한 외부 검사도 한 다음에 그 상차장에 갖다 놓으면 근거리는 이제 TP 차량이 운송을 하고요. 장거리는 레일카라는 그 자동차만 전문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실어가지고 레일 램프에 내려주면 여기서 다시 딜러한테 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의 완성차는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면 비이클 프로세싱 센터에서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상차장에 있으면 근거리는 이제 트럭으로 TP 트럭으로 운송을 하고 장거리는 이제 레일카에 실어서 인근에 갖다 놓고 TP로 운송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운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TP 운송의 가장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를 보면 이제 TP 운송은 뭐 꽤 몇 년 지나긴 했지만 ELD 규제, 10시간 이상 운전을 못하는 규제 때문에 이제 장거리 운송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고령화되고 방금 언급드렸던 10시간 운전이 제한이 되고 지역별 수급이 불균형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부에 모든 게 몰려 있다 보니 사실은 이제 TP 수급 차량도 좀 이슈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트럭 운전자의 부족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트워크의 운영 특징은 관계 기반 보건 운송망 구축이라고 관계 기반이라는 거는 이제 OEM사, 트럭사 그리고 이제 딜러들이 이제 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좀 진행하는 그런 게 있고 복원이라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운송망이 이제 복원됐다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레이카 운송 트렌드를 보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장과 수요지의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에는 이제 균형적으로 철도가 공급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생산 시설이 남부와 동남부에 편중되다 보니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보면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과거에는 완성사의 수출입 물량이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레일카의 복합 운송이 가능했어요. 이 중부를 좀 제외하고는. 근데 현재는 이제 완성차 수출입 물량의 불균형이 발생하다 보니까 레일카 복합 운송이 좀 어렵고 특히 남부에서 그 북부와 북동부에서 이 서부로 이렇게 가는 물량이 저기 보시면 이제
오는 게 없으니까 보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장표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미국의 레일카도 8개 철도사가 공동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파리트풀이 이제 팔레트 공급하듯이 이 철도 회사의 화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도 그 화차들이 여기 있으면은 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있기 전까지. 이제 그런 그 특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미국 뉴스 이런 거 보면 막 철도 회사들이 나오고, 근데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낙농업 이쪽도 이제 그 기차로 날리는데 그것도 이제 수급이 안 돼서 막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비단 꼭 완성차 이슈만 아니다. 그랬을 때 인바운드 물류는 이제 제가 설명하진 않을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복합 운송을 하시다 보니까 요 물류는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그 자동차 물류에서 인바운드도 5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 있는 물류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요타 물류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장에서는 이제 도요타가 얼마나 생산하고 결국은 이제 생산하는 게 물류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튼 여기서는 한 100만 대 이상 생산하고 또 수입을 하는데 도요타는 약 235만 대 정도 이제 2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물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저희가 지금 아웃바운드 물류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의 특징은 철도 운송 중심이고 정확한 수요를 제공해주고 있고 전담 트럭을 운영하고 그리고 필요 구간에 이제 필요 구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서비스해야 되는 구간은 이제 직영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 계약, 철도 중심, 직영 운영이 이제 어떤 벤치마킹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 도요타의 내용이고, 그랬을 때 이제 도요타는 도요타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북미, 미국에서 물류를 하는데요. 도요타 로지스틱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다른 이제 OEM사보다 되게 안정적으로 물류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철도 중심 전략, 그리고 이제 전담 트럭, 직역 운영, 디지털 최적화 덕분에 이제 이 팬데믹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물류를 운영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아웃바운드 물류 운영 특징으로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도요타는 이제 철도 중심의 운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트럭 운영을 통해서 라스트마일 배송을 하고 특정 루트는 이제 전용 트럭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OEM 물량만 처리하다 보니 안정적으로 이제 캐파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리드 타이밍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고정차 계약을 하니까 우리 한국 시장 용어로는 그 팬데믹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이제 TP 차량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여러분과 함께 약간 컨설팅이나 물류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수요지를 보고 그 수요지 동부와 서부 대도시에 집중돼 있죠. 그리고 생산지를 봤어요. 동남부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시장 규모를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한번 그 기획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물류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랬을 때 이제 1,800만 대까지 전체 시장이 규모가 이렇게 되고 증가 추세고 그리고 TP 운송은 공급 부족으로 이제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운전 기사가 점점 부족해지고 하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레일카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고 제가 여기 언급은 안 드렸지만 복화 매치가 좀 잘 안 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확한 수요를 제공하지 않으면 철도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인터모달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트럭, 철도, 해상, 뭐 철도와 트럭을 통한 그 운송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운송비 절감도 해야 되고 이제 TP 차량 수배가 어려운 점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완성차 미국 시장의 특징은 그 OEM사가 그 완성차 물류 인프라, 철도사 그리고 운송사, 그리고 철도사가 운영하고 있는 화물
그 터미널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물건을 빨리 주려면 뭐 당연히 장기 계약이라든가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한다든가라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처럼 야 내가 10,000원 더 줄 테니까 빨리 와. 뭐 2배 줄게. 이런다고 이제 와주지 않아요. 그런 시장이라는 걸 좀 공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공급사와 장기 계약 그리고 안정적인 물량, 이분한 물량이겠죠. 뭐 어느 날 이렇게 푹 쳤다가 그 다음 날은 뭐 1,000대 주고 그 다음 날 2,000대 주고 이러면 안 되고 이분한 물량 그리고 핵심 구간에 대한 지경 운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이성우 박사님께서도 보여주셨고 저도 또 제가 특정 산업군이지만 공급과 수요의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 물류 수단과 내가 가고자 하는 수요지와 공급지가 미스매칭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지경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리포트들이 이제 연구 리서치들이 한 얘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불확실성 시대의 미국 물류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좀 얘기였지만 이제 물류를 평생 해온 제 입장에선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을 해왔어요. 꼭 코로나 시기가 아니어도 지금 또 발생할 거고 또 그게 수에즈 운하가 막힐 수도 있고 뭐 파나마 운하가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좀 너무 크게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생각했던 운임이나 단가로 내가 원하는 수량의 물류 수단을 못 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근데 그런 시기에 사실 그 돈을 버는 물류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때 그 예전에 이제 매출이 1조가 아니었던 한 5천억 정도 했던 회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1조 클럽에 많이 가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해상 운임은 계속 프로케이션 쳐서 높이 올라가는데 본인들은 선사와 이제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 올라간 운임만큼이 본인들의 수익이 되셨던 거죠. 그런 사례가 있듯이 저는 이번에 완성차 운송의 특성과 미국 운송사 및 도요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제 키워드는 핵심 운영 자원의 자산화, 뭐 철도사는 철도가 되겠지만 꼭 거점이나 물류 창고가 아니어도 뭐 트럭이 될 수도 있겠죠. 운송사면. 제 지인 중에 이제 한 분은 미국에서 이제 트럭킹 운송사를 운영하시는데 트럭을 5대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자기 거였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또 많은 수익을 버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사와 장기 계약.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공급사라면 선사가 될 수 있겠죠. 포워더면 선사랑 이제 장기 계약을 맺는 거고 안정적인 물량 제공. 그러니까 저희가 캡티형 물량을 확보해서 그 안정적인 물량을 갖고 있으면 꼭 이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불확실성, 공급이 불확실한 시대에 좀 다른 기업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운송적이긴 한데 그게 그 컨테이너가 됐든 아니면 TP 운송이 됐든 아니면 컨테이너 내륙 운송이 됐든 뭐 핵심 구간은 이제 직영 운영을 해서 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프라 투자가 어렵고 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핵심 자산을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기본을 잘하는 팀이 우승을 많이 하는 명문 구단이 되듯이 그 힘들더라도 그 핵심 자산을 꾸준히 확보하는 방법이 미국 물류시장 진출의 핵심 전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불확실성과 수익 감소의 시대에도 기본 전략, 자산 기반, 장기 계약, 지경 운영 등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걸 수 있어서 좀 뭐 새로운 어떤 전략 이런 건 없지만 이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쭉 공급망이 불안한 시기 때마다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그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화장실 가는데 어떤 분이 나는 이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올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고 했던 게 예전에 이성우 박사님이 발표할 때 제가 또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끝으로 시간 내주셔서 제가 드리는 저의 어떤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네, 발표해주신 우리 최세진 책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